자, 안녕하세요. 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1회 1번부터 풉시다. 이게 총 10회예요, 10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거 한 달에 끝내야 되는데 나눠보세요. 우리가 최소한 오늘 몇 문제를 해야 돼요? 50문제 풀어야겠죠? 50문제면 1시간에 몇 문제 풀어야 되는지 알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막 15문제 푸는데 되게 막 헉헉거리면서 풀었잖아요. 그거보다 더 풀어야 돼요. 그래서 망했어요. 이미 시작하기 전부터 한 17문제 정도는 풀어야 되는데 1시간에 17문제는 정말 불가능하거든요. 보통 수업 시간에 한 12~13문제 정도 푸는 게 딱 좋은데 그래야 이제 좀 설명도 더 여러분한테 자세히 하고 해야 되는데 일단 문제가 이렇게 많아서 안 풀고 갈 수는 없으니까 다 풀긴 하지만 아주 쉬운 거는 그냥 간단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렇게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할게요. 그리고 중간에 저도 몰랐던 사실 8번 문제가 없더라고요. 이 문제를 풀다가 나도 깜짝 놀랐어. 뭐지 이건? 8번 문제는 어디 갔지? 조금 이따 써드릴게요. 8번 문제는. 칠판에다가. 알았죠? 자, 1번부터 봅시다. 청원 두루봉 동굴 유적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청원 두루봉 동굴은 구석기긴 구석기인데 구석기 후기. 후기 구석기의 유적이고요. 첫 번째. 자, 1번 아슐리안개 주먹도끼가 동북아시아 최초로 발견되었다. 아슐리안개 주먹도끼가 발견돼서 모비우스의 약서를 깬 유적지는 연천 전곡리 유적이겠죠. 연천 전곡리 유적. 그 다음에 5세를 전후한 어린아이의 유해인 흥수아이가 발견되었다. 자, 그리고 장래의 풍습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유적지가 바로 청원 두루봉 동굴 유적지. 자, 주변에 국화꽃가루가 뿌려져 있었어요. 장래의식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죠. 자, 세 번째, 남한 최초의 유적 발견지로 고래와 물고기 등을 새긴 조각이 발견되었다. 남한 최초, 그러니까 이거는 해방 이후의 남한 최초란 뜻이겠죠. 공주 석장리 유적. 그래서 1960년대, 1964년에 공주 석장리 유적이 발견됐고 여기에서는 물고기나 고래의 조각품이 발견돼서 구석기 시대에 원시 예술이 있었음을 알 수 있죠. 4번에 한강변에 위치하여 원형 또는 귀퉁이를 없앤 사각형의 움집 등이 다수 발견되었다.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움집이니까 신석기 시대 움집이 되겠죠. 이거는 서울 암사동 유적. 자,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겠고, 자, 다음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우리 동방은 단군으로부터 기자를 지나 삼한에 이르기까지 증거할 만한 기록이 없고 삼국시대에 이르러서야 겨우 국사가 있었지만 매우 간략한 데다가 근거 없고 옳지 못한 말들까지 끼어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단군에서부터 기자를 지나 삼한까지 우리나라에는 역사가 이렇다 할 만한 게 없어서 자, 이제 이번에 통째로 한번 새로 써볼게. 그렇게 쓴 역사책이 동국통감. 그래서 이번에는 동국통감임을 알 수 있고요. 조선 성종 때 서거정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동국통감. 자, 동국통감의 의미는 최초의 편년체 통사. 최초의 통사이면서 편년체로 쓰여진 최초의 편년체 통사이다. 통사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썼으니까 단군조선에서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거죠. 그럼 1번. 발해사를 최초로 우리 역사로 기록한 사서이다. 제왕운기에 관한 설명이겠죠. 제왕운기. 자, 그리고 동명왕의 건국 신화를 오원시체로 재구성한 영웅서사시이다. 자, 동명왕에 관한 책이니까 동명왕편. 그 다음에 3번. 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로 본기, 지, 표, 열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기, 지, 표, 열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기전체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원래는 본기, 세가, 지, 표, 열전으로 돼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서 뭐가 없냐면 세가가 없죠. 자, 고구려 백제 신라의 얘기를 모두 다 본기로 적은 거예요. 이 책은 삼국사기라는 책이죠. 자, 고조선에서 고려 말까지를 적은 역사서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눴냐면 외기, 삼국기, 신라기, 고려기로 정리한 편년체 통사이다. 자,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외기부터 볼까요? 외기라고 하는 건 단군에서부터 삼한까지를 외기라고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삼국기라고 하는 건 삼국의 건국부터 자, 통일을 한 왕이 어느 왕이죠? 통일까지를 삼국기로 본 거예요. 그럼 통일이 어느 왕? 문무왕 때 완성이 된 거 문무왕까지.
이렇게 나눠서 쓸게요. 자, 그 다음에 문무왕에서부터 그 다음에 고려를 쓴 건데 문무왕부터 고려 태조까지. 왜 고려 태조까지로 나타냈냐면 후삼국을 통일할 때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까지를 신라기. 자, 외기. 그 다음에 삼국기. 그 다음에 신라기. 여기서 신라기는 통일신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라기. 그리고 고려 태조에서부터 고려 말까지. 여기를 고려기. 제가 무슨 말 했는지 이해돼요? 자, 단군에서 사만까지니까 외기. 그 다음에 삼국에서 문무왕까지니까 삼국기. 그 다음에 문무왕에서 고려 태조까지는 신라기. 여기서 신라기는 통일신라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고려 말까지는 고려기.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래서 외기, 삼국기, 신라기, 고려기로 표현하고 있다. 자, 이 책이 뭐냐? 동국통감.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 자, 3번. 밑줄 친 태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태왕의 유일한 목적은 북방의 간성한 선비를 정벌하여, 선비는 선비족을 얘기하는 거겠죠. 당연히 선비족을 정벌하여 지금의 봉천직예 등의 만주 지역의 땅이에요. 지금 봉천직예 등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어떻게 목소리가 좀 섹시한가? 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섹시해? 아, 감기도 걸리고 난리야 진짜. 남들이 하는 거 다 해줘야, 그쵸? 환절기 되면 감기도 걸려주고 남들이 하는 거 다 해줘야 또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기침을 미친 듯이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자, 중국의 역사상 일대 효웅들이, 효웅은 이제 영웅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효웅들이 모두 그 기계가 꺾여 할 수 없이 수천 리의 토지를 고구려에 넘겨줌으로써 토지를 광개함에 이르렀다. 자, 토지를 광개했어. 그래서 이 왕이 누구겠어요? 광개토 대왕이지.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광개토 대왕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러면은 4세기 말에서부터 5세기 사이의 왕이 바로 광개토 대왕이고, 자, 그러면 1번 중원고구려비를 설립하였다. 중원고구려비를 설립한 건 장수왕. 자, 그러면 중원고구려비를 설립한 건 장수왕. 그러면 광개토 대왕 릉비를 설립한 건 장수왕. 네, 둘 다 장수왕. 그러니까 어떤 비석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 비석을 건립한 왕을 물어보는지 여기에 나온 주인공을 물어보는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파악을 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고구려 최대 영토를 확보했다. 고구려 최대 영토는 문자왕. 5세기 말에 장수왕 다음 왕이 문자왕인데, 문자왕 같은 경우는 부여를 복속했죠.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넓힌 영토에다가 장수왕이 넓힌 거에다가 본인이 넓힌 부여까지. 그래서 최대 영토를 차지하게 된 게 문자왕. 자, 그 다음에 후연을 격파하고 숙신을 정복했다. 당연히 3번이 광개토 대왕이겠죠. 그럼 여기서 후연이 선비족이에요. 그리고 선비족은 모용씨. 들어봤죠, 여러분? 모용씨. 뭐 모용연, 모용후 뭐 이렇게 이름이 나오잖아요. 모용씨. 자, 그리고 나라 이름은, 그러니까 민족 이름은 선비족, 그 다음에 그 왕의 성씨는 모용씨, 나라 이름은 후연.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후연을 격파하고 숙신을 정복했다. 거란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런 거란, 여진 이런 애들이죠. 자,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고,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건원 연호를 사용한 거는 법풍왕이 되겠죠. 6세기 법풍왕. 자,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죠. 자, 4번. 다음 밑줄 친 인물에 속한 정치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제국대장 공주의 검령구였던 인후가 갑자기 재상이 되어 나라 전체의 권력을 행사하니 원경이 인후의 권력에 기대고자 하여 아들을 인후의 딸에게 장가보냈다. 이때부터 인후의 일파가 되어 온갖 일들 꾸며내어 나라의 해악이 되었다. 검령구 밑에 설명 나와 있죠. 이 왕을 시종하기 위한, 쉽게 말하면 시녀 뭐 이런 여자로 따라왔다가, 이 사람이 이런 신하로 따라왔다가 이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원경은 인후에게 잘 보이고자 해서 친하게 지내려고 했다. 그럼 여기에서 원경 이런 세력은 권문세족이 되겠죠. 그래서 권문세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그럼 1번 문신에 대한 차별 대우를 받아 정변을 일으켰다. 무신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재상이 되어 전국을 주도했다.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재상이면 이거는 고려 전기를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원간섭기에 가면 이 명칭이 바뀌잖아요.
뭐 첨이부라든가 밀직사라든가 이런 걸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운벌귀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원의 지원을 배경으로 권력을 유지했다. 친원 세력이란 얘기죠. 말하자면 친원파, 친원 세력, 친원 세력이 권문세족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성리학을 수용하여 사상적 기반을 마련했다. 신진사대부가 되겠죠. 그래서 신진사대부, 정답은 3번이 되겠고, 특히 권문세족과 그 다음에 신진사대부는 비교를 좀 하셔야 되겠죠. 권문세족이 뭐 대지주 출신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불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친원 세력이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신진사대부는 중소지주 출신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성리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친명 세력. 그래서 거의 딱 반대되는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권문세족하고 신진사대부는 좀 비교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5번. 다음 표에 밑줄 친 가라. 전투에 대한 설명. 자, 지금 연도별로 임진왜란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탕금대 전투부터 시작해서 자, 탕금대 전투. 그리고 옥포해전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중간에 탕금대 전투가 어디 탕금대냐면 충주 알죠, 여러분? 그래서 충주 탕금대 전투 그리고 신립. 충주 탕금대 전투에서 신립이 싸웠으나 졌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옥포해전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신립전투와 옥포해전 사이에 선조의 의주 피난. 빨리도 갔지. 선조의 의주 피난. 뭐 전쟁 나자마자 이제 얼마 안 돼서. 자, 왜냐면 잘 생각해보면 충주 전투에서 졌어요. 그럼 이제 왜적이 금방 다시 서울까지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빨리 피난을 가야 되기 때문에 충주 전투에서 지고 그 다음에 선조의 의주 피난, 그 다음에 옥포해전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하면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옥포해전. 자, 옥포해전의 의미는 첫 승. 이순신의 첫 번째 승리가 옥포해전. 자, 그리고 사천해전이 최초 거북선 사용이죠. 거북선을 최초 거북선 사용을 해서 승리한 전투. 자, 그래서 탕금대 전투, 선조의 의주 피난, 옥포해전, 사천해전, 당포해전. 자, 그리고 한산도대첩이라고 하는 건 하익진 전술을 사용했다. 알죠, 여러분? 하익진 전술을 사용했다. 자, 그 다음에 1차 진주성 전투. 자, 1차 진주성 전투에다 써볼까요? 김시민. 1차 진주성 전투에서는 김시민. 그래서 김시민이 목숨 걸고 왜적을 막아서 본인은 전사를 하지만 전투는 이겨요. 그래서 전주성 전투에서는 승리를 하게 되고 본인은 전사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1593년으로 갑시다. 평양성 탈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평양성 탈환 전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조명연합군.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의 원군이 도착한 거. 맞아요. 그래서 조명연합군이 형성이 된 거죠. 자, 조명연합군이 형성이 돼서 말하자면 명예원군이 도착을 한 거고요. 자, 명예원군, 이여송이 이끄는 원군이 도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조명연합군이 결성이 돼서 이 조명연합군이 승리를 이끈 전투가 평양전투인 거예요. 그래서 평양성 탈환. 자, 그리고 평양성에서 이제 서울까지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국 애들이 잘 안 싸웠죠. 명나라 애들이 잘 열심히 안 싸워가지고 중간에 벽제관 전투라고 하는 벽제관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돼요. 벽제관 전투는 고양시를 말해요. 그래서 고양시까지 내려와서 패배하고 다시 행주에서 승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행주산성이 권율, 뭐 다 알잖아요, 여러분. 행주산성은 권율. 자, 그 다음에 1594년 휴전기간이니까 중간에 쉬죠. 이 쉴 때 훈련도감, 소고군 뭐 이런 것들을 다 정비를 새로 하게 되죠. 자, 그러다가 1596년에 이몽학의 난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요 이몽학의 난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백성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하면 그냥 그 백성들의 원망을 이용해서 반란 일으킨 거예요. 뭐 다른 뭐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자, 그래서 홍주에서 충청도 홍주에서 반란을 일으킨 거죠. 자, 충청도 홍주에서 민중들의 불만과 원성을 모아서 말하자면은 반란을 일으켰었다. 자, 그래서 이몽학의 난. 자, 그 다음에 정유재란. 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휴전회담이 결렬되고. 자, 그래서 칠천량 해전. 이 칠천량 해전이 이순신이 쫓겨나고 원군이
전쟁의 진, 네, 그 원균이 전쟁의 진 전투가 칠천량 해전이고요. 그 다음에 육군에서는 직산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가고 있었고, 해군에서는 명량과 노량. 자, 이 명량이 이제 울돌목 전투죠. 울돌목이라는 건 해남과 그 완도 사이에 굉장히 뭐라고 하죠? 물살이 빠른 그런 바다 해협 말하자면은, 그래서 해남과 이제 그 바닷가 섬과 그 육지 사이에 진도 뭐 그쪽 사이에 율돌목. 자, 그리고 마지막 전투가 노량해전이죠. 그래서 이렇게 임진왜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략적으로 임진왜란 순서를 한번 살펴봤고요. 순서 정리하실 때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딱 임진왜란의 순서니까. 자, 그러면 중간에 행주대첩 다음에 2차 진주성 전투, 이거 설명을 안 했네. 2차 진주성 전투는 앞에서 1차 진주성 전투가 있었잖아요. 이 1차 진주성 전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김시민. 여기는 그냥 진주혈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김시민은 이미 죽었고 다시 한번 진주에 싸우는데, 여기서 등장한 인물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인물은 논계. 네, 논계와 관련이 있는 게 진주성 전투 2차 진주혈전이라고 보통은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임진왜란. 자, 그럼 1번부터 봅시다. 거북선이 등장한 최초의 전투는 사천. 1번 틀렸고, 산성에 고립되었던 권율이 왜군과의 결전에서 크게 승리한 건 2차 진주성 진투가 아니라 행주대첩이겠죠. 당연히 권율이니까. 자, 그 다음에 종친인 복창군, 복평군 등과 결탁하여 역모를 일으켰다. 자,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3번에 삼복의 변. 맞아요. 삼복의 변이라고 하죠. 삼복의 변은 왜 우리 경신왕국의 원인 중에 숙종 때 경신환국의 원인 중에 왜 우리 유학 사건과 남인 영모 사건 기억나죠? 이 삼복의 변이 남인 영모 사건. 남인 영모 사건을 얘기하는 거고,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몽학의 난은 충청도 홍주에서 백성들의 불만을 이렇게 딱 모아서 반란을 일으킨 거니까 상관이 없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명량 울돌목에서 일본 수군을 대파한 해전이다. 맞죠? 그래서 12척의 배로 300여 척의 배를 무찔렀다라고 하는 게 명량대첩. 자,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삼국유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괴령난신, 그 다음에 무징불신의 원칙에 입각해서 서술되었다. 자, 괴령난신이라고 하는 건 괴이한 일, 그 다음에 엄청난 힘, 난리와 귀신, 난신, 이게 난리와 귀신. 그러니까 괴이하고 엄청나고 난리, 귀신, 이런 이상한 현상들 있죠. 이런 것들은 적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괴령난신은 이렇게 합리적 이성으로 설명 불가능한 내용은 적지 않는다. 그런 게 이제 괴령난신. 그 다음에 무징불신은 뭐냐면은 실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은 믿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정확한 객관적 사실 아니면 안 쓰고 안 믿는다. 이게 괴령난신, 무징불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원칙에 의해서 쓰여진 역사책이 뭐냐 물어보면 삼국사기죠. 네, 맞아요. 삼국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건 삼국사기. 두 번째, 왕력, 기이, 흥법, 탑상, 의회 등의 9개의 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삼국유사에 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삼국유사에 관한 설명은 2번. 자, 그다음에 예맥, 부여, 옥저 등의 고대 국가들이 모두 단군의 후손이다라고 적은 거는 제왕운기. 자, 그 다음에 각훈이 저술한 역사서로 삼국시대 승려 30여 명의 전기가 구성되어 있다. 자, 이거는 고려 후기에 쓰여진 책이고요. 해동고승전이죠. 각훈의 해동고승전, 고려 후기에 쓰여진, 그러니까 무신직권기라고 보시면 되죠. 무신직권기에 쓰여진 책.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다음 자료와 관계 있는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호의 의원 및 일본인이 불법 징수하는 세금을 압수하여 무장을 준비한다. 자, 무장 단체인가 봐요. 무장을 준비한다 하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 만주에 사관학교를 설치하여 독립전사를 양성한다. 싸우는 단체인가 봐. 무장투쟁. 자, 무력이 준비되는 대로 일본인 선멸전을 단행하여 최후 목적을 달성한다. 자, 그러면 이런 단체는 이 지금 강령은 대한광복회의 강령이에요. 대한광복회의 강령. 대한광복회는 1915년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체로서 박상진, 김자진 등이 구성했으면, 이제 만들었으면 군대 조직에 가깝다고 했죠. 자, 그러면 1번 복벽주의를 지향하는 단체로 고종의 밀명을 받아
조직되었다. 고종의 밀명이니까 독립의군부. 자, 대구에서 조직된 항일 비밀결사 조직으로 공화주의를 지향한 단체이다. 대구에서 만들어진, 경상도에서 만들어진 공화주의를 추구한 단체다. 이게 대한광복회에 관한 설명이 되겠죠. 풍기광복단과 조선국권회복단이 합쳐져서 만든 거예요. 제가 써볼게요, 여기다가. 자, 경상도에 만들어진 풍기광복단과 그 다음에 조선국권회복단, 둘 다 경상도 지역에서 만들어진 단체거든요. 그래서 이 단체 두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체가 대한광복회. 풍기광복단, 조선국권회복단이라는 단체가 합쳐져서 만든 게 대한광복회라고 하는 단체죠. 자, 신채호의 조선혁명 선언을 행동강령으로 채택했다. 신채호의 조선혁명 선언은 의열단이겠죠. 자, 그럼 의열단이 만들어진 곳은 어디예요? 만주 길림성. 네, 만주에서 만들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김구가 임시정부의 침체를 극복할 목적으로 상하이에서 조직한 단체이다. 한인애국단. 자, 제가 연도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이 요거는 연도까지 다 알아야 되기 때문이겠죠? 당연히 연도까지 한번 써봤어요.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이제 여러분은 여기 쓰시고, 저는 여기다가 문제 쓰고, 알았죠? 한번 써볼게요. 8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법령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 법령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법령은 제1조. 자, 이제 법령이에요, 법령. 자,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 병합에 적극 협력한 자. 한일 병합에 적극 협력한 자. 사실 여기만 봐도 알겠죠? 한일 병합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 진작 말해줬어야지. 8번 있어? 9번이 없는 거야? 아, 번호가 바뀐 거구나? 아, 그러니까 해설서에는 9번으로 되어 있는데 8번이 없는, 아니 9번이 없는 거다. 9번이 없는 거지? 충격받았어. 그러면 8번 풀고 9번 써주면 되죠? 그래요, 그러면. 뭐 그게 어려운 일이라고. 자, 8번 다음 법령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를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딱 보니까 이 법은 무슨 법이에요? 반민족행위처벌법. 반민족행위처벌법. 자, 늘 그렇듯이 연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친일파를 처단하는 건 정부가 수립되고 제일 급한 일. 그럼 정부 수립이 1948년 8월이니까 이거는 법이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9월. 1948년 9월. 자, 그래서 반민족행위처벌법. 그리고 반민족행위조사특별위원회, 반민특위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죠. 국회의원 10명으로 구성돼서 반민특위, 특별재판소 이런 것들이 구성돼서 이제 친일파들을 잡아들여서 재판을 했는데 처벌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죠. 물론 여러분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선고를 받은 사람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왜 형이 나한테 내려진 거야. 하지만 내가 감옥에는 안 갔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고를 받았지만 감옥에는 안 간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예를 들면 선고를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1번. 이 법령의 제정은 재헌 헌법에 명시된 사항이었다. 네. 친일파 청산 이런 게 이제 헌법 만들어질 때 규정이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이 법령은 여수 순천 11구 사건 직후에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자, 국회에서 통과된 건 이때잖아요. 그러면 여수 순천 11구 사건은 언제 있었는데? 10월 19일에 있었겠지. 48년 10월 19일. 그러니까 48년 10월 19일 전에 이미 법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여순 사건과 여수 순천 11구 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자, 그 대신에 그러면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 있은 뒤에 만들어진 법이 있어요. 네, 그게 국가보안법이죠. 그래서 여수 순천 11구 사건 이후에 요것 때문에 계기가 돼서 체결된 거 국가보안법.
그리고 이게 다 나중에 왜 우리 이승만이 반대파를 그러니까 탄압을 할 때가 있었잖아요. 뭐 진보당 사건, 경향신문 폐간 이럴 때 그때 이제 신국가보안법이 다시 한번 개정이 되는데 그걸 우리가 보안법 파동이라고 그래. 58년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죠. 자, 어쨌든 국가보안법.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이 법령에 따라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네. 자, 이 법령에 따르면 일본 정부로부터 자귀를 받은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재산의 몰수 등이 가능하다. 네. 여기 써 있잖아요, 법에.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9번. 여러분 책에는 이게 9번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설명에는? 그래요? 자, 뭐 그런 게 어렵다고. 다음 사건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그러면 제가 다음 사건이 뭔지 한번 쭉 써볼게요. 자, 영돈령 정철 및 백유함 유공진 등은 서로 공당을 만들어 조정의 정사를 탕란시켰으며 자기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을 모함하려고 호남 유생들을 꾀었습니다. 그리하여 명경 사대부 등은 모두 역적으로 사대부 등을 모두 역적으로 몰아붙여 섬멸하라고 하였으니 모두 멀리 참배시키소서. 정철은 진주로 유배되었다. 자, 여기까지가 질문이에요. 자, 전 영동년 정철 및 백유함 유공진 등을 서로 붕당을 만들어 조정의 정사를 탕란시켰으며 어지럽게 만들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을 모함하려고 호남 유생들을 꾀었습니다. 그리하여 명경 사대부 등을 모두 역적으로 몰아붙여 섬멸하려고 하였으니 모두 멀리 참배시키소서. 정철이 귀양을 갔죠. 자, 그럼 1번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었다. 자,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었다. 그 다음에 상복 입는 문제로 예송이 발생했다. 상복 입는 문제로 예송이 발생했다. 그 다음에 자, 사화가 발생하여 사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사화가 발생하여 사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노론 내부에서 인성과 물성에 대한
인성과 물성에 대한 입장 차이로 논쟁이 발생했다. 자, 봅시다. 여기서는 별건 없어요. 자, 보시면은 여러분이 아는 이름 하나 있죠? 아는 이름 누구? 정철 있죠, 정철. 그래서 정철이 결국에는 요런 애들하고 같이 지금 정사를 어지럽혔다. 붕당을 만들려고 하고 정사를 어지럽히고 다 역적으로 몰아붙여가지고 쫓아내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놈이 나쁜 놈이니까 멀리 유배 보내버려라. 이제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사건, 정철이 언급된 이 사건이 뭐냐? 세자 건저희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세자 건저희 사건. 그러니까 정철이 세자를 책봉하는 문제에서 광해군을 적극 추천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선조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나게 되고, 자, 그러면 이 정철 같은 경우는 지금 서인이란 얘기죠. 그래서 서인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 서인의 처벌 문제를 가지고 온건파와 강경파로 나눠지게 되죠. 결국에는 서인에 대한 처벌 문제로 온건파는 남인, 그 다음에 강경파는 북인. 자, 이런 식으로 동인 내부에서 분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인 정철에 대한 처리 문제를 두고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졌다. 그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지는 그런 문제. 자, 그러면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눠지는 요 세자 건저의 문제에다가 플러스 원인이 하나 더 있죠. 이렇게 나눠지는 계기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정열입의 모반 사건이 있었겠죠. 그래서 정열입의 모반 사건 기축옥사 그리고 세자 건저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눠진다. 자, 그러면 이때가 이제 선조 때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답은 이거겠죠. 동인이 북인과 강경파 남인으로 나눠졌어. 이걸 말하는 거죠. 정답은 1번이고. 자, 그러면 상복 입는 문제로 예송이 발생했다. 자, 상복 입는 문제로 예송이 발생했어요. 이 문제를 예송 논쟁이라고 하고 결국에는 현종 때 있었던 사건이고, 자, 사화가 발생하여 사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사화는 훨씬 더 전에 사화가 일어났었던 시기는 연산군에서부터 명종 때까지를 얘기하잖아요. 이 명종 다음 왕이 선조예요. 그러니까 선조는 이미 붕당이 생긴 거고 사화는 그 전에 있었던 거고 시기가 다르죠. 자, 그 다음에 노론 내부에서 인성과 물성에 대한 입장 차이로 논쟁이 벌어졌다. 자, 인물성 동론과 인물성 이론을 가지고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이거는 호랑 논쟁을 얘기하는 거고, 이 호랑 논쟁이 나타나게 된 거는 17세기 후반.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9번까지 세자 건정의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상황에 대한 시행,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국가의 조세 제도는 원래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으로 나누었다. 그런데 근래 토지의 등급을 나누고 세를 내게 할 때는 모두 하하를 따른다. 중상의 법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되풀이하여 답습하다 보니 마침내 일상적인 규정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법을 바꿔야겠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공법. 자, 전분 6등. 그 다음에 연분 9등. 자, 이렇게 나누는 거 우리가 공법, 세종대왕 때 실시했던 공법이라고 하는데, 전분 6등이라고 하는 건 비옥도에 따라서 토지를 6등급으로, 연분 9등이라고 하는 건 풍용에 따라서 최고 20도에서 최하 4도까지 내는 거죠. 그러니까 연분 9등은 상상년이라고 치고 상상년에서는 최고 20도. 자, 그 다음에 쭉쭉 내려와서 상상, 상중, 상하, 중상, 중하, 하상, 중하 해서 하하까지 내려가면 올해를 하하년으로 책정한다라고 하면 4도까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모두 하하를 따른다. 그래서 모두 최저율만 적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최저율을 따르는 게 일상적으로 되어버렸어. 자, 그러면 아예 이렇게 9등급으로 나누는 제도가 있을 필요가 없죠. 최저율만 적용하는 걸로 바꾸면 되겠네? 그래서 법을 바꿀게. 이게 무슨 법이에요? 영정법. 그래서 인조 때 영정법은 풍용에 관계없이 1결당 4도로 고정. 즉 전세를 고정시켜버렸어요. 액수를 정해서. 그래서 이런 걸 전세의 정액화.
1결당 4두. 통용에 관계없이 1결당 4두로 고정해버렸죠. 자, 그럼 1번. 박납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했다. 박납의 폐단을 시정한 건 대동법. 자, 전세가 연분 구등의 최하두로 고정되었다. 이게 영정법. 자, 부족부는 어염세 결작 선무공간포로 징수되었다. 이거는 균역법. 자,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대동법. 자, 그래서 이 중에서는 영정법을 뜻하는 거였죠. 영정법. 자, 11번 봅시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종전에 허다하게 동전을 주조하여도 돌지 않고 작년과 금년의 전황이 무척 심한 것은 부상대구들이 돈을 감추고 그것이 기회적이를 기다려 폭리를 바라기 때문이다. 자, 동전을 주조해도 돌지 않고 사람들이 안 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돈이 없는 현상, 부족한 현상을 전황이라고 하죠. 전황. 자, 그래서 전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기를 물어봤으니까 조선 후기를 말하면 되겠죠? 1번. 자, 보리 등을 밭고랑에 심는 방식이 확산되었다. 자, 보리들을 밭고랑에 심어요? 견종법. 그러면 전황이 조선 후기니까 견종법도 조선 후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밭농사는 견종법, 논농사는 이양법의 확산. 이렇게 보시면 되죠. 1번 조선 후기 맞고요. 2번 병난도가 국제무역항으로 크게 발전했다. 병난도는 고려 후기에 발전한 국제무역항. 자, 모내기법이 확산되어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해졌다. 지문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벼와 보리의 이모작은 조선 전기부터 확산됐지만 여기서 이제 모내기법이 확산되었다. 전국으로 확대됐다라는 표현이니까 조선 후기로 보면 되겠네요. 지문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모내기법의 확산이란 표현이 있으니까. 자, 자금과 원료를 미리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선대제를 시행했다. 조선 후기.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이 아닌 것을 골라라. 2번 찾으시면 되겠죠. 2번이 정답. 자, 12번 조선시대 관리선발과 관련된 용어, 관리선발과 또는 뭐 그거와 관련된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관리선발 또는 조정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설명. 1번 관광. 과거를 보러 가는 것을 원래는 관광이라고 해요. 요즘 그냥 유람이 더 가깝죠. 구경, 관광. 자, 과거를 보러 가는 걸 원래는 관광이라고 한다. 굉장히 멀리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관광이라는 표현을 쓰죠. 자, 두 번째 윤대. 이거는 이제 관리와 또는 뭐 조정에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일이긴 한데, 자, 윤대 봅시다. 매월 수차례 의정부 정승과 3사 고위관리 및 전직 대신들과 정사에 대한 건의를 듣는 거. 자, 이렇게 고위직들이 왕에게 어떤 나란 일에 대해서 개혁안을 제시하거나 건의를 하는 걸 차대라고 그래요. 차대라고 하죠. 2번은 그러니까 차대에 관한 설명이고요. 윤대. 자, 윤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매월 한 5명 정도의 신하들이, 그러니까 문관은 한 6품 이상이고 무관은 한 5품 이상 정도 되는 이런 관리들이 관청별로 돌아가면서 왕과 만나서 정사를 논의하는 거. 쉽게 말하면 여기는 윤대 같은 경우는 한 5, 6품 정도의 문무관이 모여서 왕에게 보고를 하는 거를 윤대라고 하고, 차대라고 하는 건 여기 설명대로 고위관들이 모여서 왕에게 보고를 하거나 또는 뭐 건의를 하거나 정사를 논의하는 거, 그런 거를 차대. 조금 비슷한 듯 하면서 약간 달라요.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윤대는 그냥 5, 6품 정도의 관리들이 보고하는 거, 차대는 정승급들이 왕과 같이 정사를 논의하는 거. 약간 설명이 좀 다르긴 하죠. 윤대와 차대를 구별을 좀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취재. 하급관리나 하급기술관원 선발. 우리 취재가 그런 거랬죠. 재주가 부족하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을 간단한 시험을 통해서 뽑는 거. 그런 걸 취재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선거. 선거는 가려서 선발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그래서 고시제도와 천거제도를 합쳐서 말한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뽑는 걸 이렇게 선거라고 표현하죠. 추천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표현이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여기서는 윤대와 차대를 좀 구별해라. 자, 그 다음에 13. 다음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북경과 한성 양화진의 양국 상인의 무역을 허용하고, 여기서 양국은 북경과 한성이니까 청과 조선이겠죠.
자, 그 다음에 지방관이 발행한 여행 허가증, 호조가 있으면 내지 행상도 할 수 있다. 즉, 내지 통상을 허용한다. 내지 통상과 연합 무역권을 허용한다. 즉,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청상인의 내지 통상권을 허용한 조약,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 조천상민 수륙 무역 장정. 자, 1882년 8월에 체결된 거고요. 요거는 이모군란의 결과 체결된 거겠죠. 그러면 1번. 청이 조선의 종주국임을 명문화한 조약이다. 자, 조약의 이름을 한번 쭉 보세요.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 그 전에 우리가 조일 통상, 조일 소조규, 그 다음에 뭐 조일 통상 장정. 물론 장정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 다음에 조미수호 통상 조약. 거기다 조약으로 이렇게 공식 조약은 조약이란 표현을 쓰지만 여기서는 조규나 조약, 여기는 장정. 장정이라고 하는 건 종주국과 종속국 사이의 조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 조약의 내용 중에서 북양대신과 조선의 국왕은 동일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청나라 황제와 우리나라 왕이 동일한 게 아니고 중국의 북양대신과 우리나라 왕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종속국으로 생각하고 조약을 체결하는 거죠. 자, 청은 이 조약으로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받았다. 자, 이 조약은 간도협약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은 간도협약. 자, 그 다음에 양국은 서로 균등한 자격으로 거류민의 신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합의했다. 자, 청과 조선이 나중에 균등하게 조약을 체결할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한제국으로 황제국가가 됐죠. 청나라도 황제, 우리도 황제, 이제 우리는 같은 레벨. 그래서 조약을 한번 갱신을 한 거예요. 원래는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인데 이름만 바꿔서, 자, 그 조약이 한청통상조약이에요. 한청통상조약. 같은 조약인데 이름만 바뀐 거예요. 한번 이제 개편을 좀 한 거죠. 1899년에 한청통상조약이 체결되죠. 그러니까 대등한 입장에서 청나라와 체결한 조약은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조약을 통해 청국과 일본군이 조선에서 동시에 철수하고 일본은 청국과 동등하게 조선에 대한 파병권을 획득했다. 자, 청과 일본의 동등한 파병권을 명시한 조약은 텐진조약. 텐진조약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14번 다음 내용과 관련된 개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나는 국민적 정당성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나에게 부과된 역사적 사명을 충실하기 위해서 부득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비상조치로서 남북대화로 적극적인 전개와 주변 정세를 급변하는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 실정에 가장 알맞는 체제 개혁을 단행하여야겠다는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나는 대통령인데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비상적인 조치로 체제를 바꾸려고 해. 우리 실정에 맞게 체제를 바꾸겠다. 그래서 나는 체제를 뭘로 바꿨냐면 유신체제로 바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유신헌법 10월 유신. 자, 1972년 10월에 유신헌법이 제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12월에 이제 국민투표를 통해서 통과가 되죠. 그러면 1번. 자, 유신헌법의 내용. 유신헌법은 7차 개헌이에요. 유신헌법의 내용 봅시다. 1번. 대통령 직선제와 국회 양원제를 규정했다. 자, 이건 몇 차 개헌일까요? 대통령 직선제와 국회 양원제. 대통령 직선제, 양원제. 자, 일단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양원제. 양원제가 있네? 그럼 양원제가 있다는 건 이게 이제 재헌헌법쯤 돼야 양원제가 있거든요. 근데 재헌헌법에서는 대통령을 누가 뽑았어요? 국회 간선제. 근데 이걸 직선제로 바꿨어. 왜?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이 나를 안 뽑아줄까 봐. 그게 1차 개헌. 그래서 이건 발췌 개헌을 얘기하는 겁니다. 발췌 개헌, 1차 개헌. 1952년. 자, 이거는 발췌 개헌을 얘기하는 거고요. 2번. 대통령의 권한을 초법적으로 제시한, 명시한 개헌이다. 네. 정답은 2번이네요. 초법적인, 말하자면 법을 뛰어넘는 대통령의 어마어마한 권한. 예를 들면 국회 해상권. 국회 해상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알죠? 긴급조치권. 긴급조치를 내릴 수 있다. 긴급조치권. 그 다음에 국회의원 3분의 1 임명권. 국회의원을 3분의 1을 임명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 3분의 1 임명권 대통령이. 그러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왜 임명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유신정우회라고 부르는데 왜 이렇게 만들어야 되냐면
개헌을 하려면 그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데 3분의 1을 내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헌법을 절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걸 개헌 저지선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개헌 저지선을 내가 딱 장악하고 있어. 헌법은 절대 안 바뀌어. 걔네들은 내 편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반대니까. 그래서 국회의원 3분의 1 임명권을 갖는데 이렇게 대통령이 임명한 이 사람들을 유신정우회라고 하는 정당 비슷하게 모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이거 있으면 무조건 유신헌법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딱 유신헌법이구나.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표현이 나오면 여기에서 대통령을 뽑았어. 그런 표현이 나오면 유신체제. 통일주체국민회의. 자, 그러면 정답은 2번. 자, 3번.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내용으로 했다. 이게 구차개헌이죠. 자, 구차개헌이고 이게 현행헌법이라고 하죠, 여러분. 현행헌법 1987. 현행헌법이라고 하죠. 지금도 이게 통용되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그러면 구차개헌은 뭐에 대한 결과예요? 어떤 사건에 대한 결과로 나타난 걸까요? 6월 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의 결과 구차개헌. 4번.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제한 철폐를 명시했다.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제한 철폐를 명시한 거는 4.4 5.2 개헌. 이승만 단 한 명을 위한 법이라고 했죠. 4.4 5.2 개헌. 이거는 2차 개헌. 2차 개헌 1954년.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15번. 자,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죠. 대동여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는 어느 왕 때 만들어진 걸까요? 철종 때. 여기서는 대동여지도 자체도 중요하지만 왕도 중요해요. 철종 때. 체크 한번 해보세요. 세도정치 문제가 어려우면 왕별로 물어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도정치 시기에 있었던 사건들을 왕별로. 예를 들면 홍경래은한 순조, 진주밀란 철종 이런 식으로. 알겠죠? 생각 중이야. 기다려봐. 동학의 창시 철종. 네, 1860년이니까.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철종 때 있었던 일이죠. 또는 뭐 공노비 해방 순조, 신유박해 순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왕별로 좀 정리해 두시는 게 좋다. 자, 그러면 대동여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최초로 백리척을 사용한 지도이다. 백리척을 사용한 지도는 동국지도죠. 네, 정상기의 동국지도.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최초의 백리척을 사용했어요. 즉 백리척이라는 걸 축척의 개념을 처음 사용한 과학적 지도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산맥, 하천, 포구, 도로망을 표시했다. 네, 이런 여러 가지가 표시되어 있는 게 대동여지도. 디귿, 금속알자로 제작된 지도로 보존 가치가 높다. 목판으로 인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게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목판으로 만들어져서. 하천의 곡선, 하천은 곡선으로 표시하고 굵기에 따라서 이중선과 단선으로 표현했다. 그러니까 배가 다닐 수 있는 하천은 두 줄로, 이중으로. 그 다음에 배가 못 다니는 얇은 개울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는 한 줄로 이렇게. 리을 맞고요. 디귿, 도로는 직선 표시하고 심리마다 눈금. 알죠, 여러분? 매방 심리. 그래서 심리마다 눈금을 찍어서 가능하다. 자, 그리고 이거는 그럼 답은 일단 4번이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접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죠. 이렇게 분첩, 절첩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지도가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정답은 4번. 자, 넘겨볼까요? 자, 16번. 다음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녀가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사다리 가를 완성했다. 아내가 그리웠던 그는 서둘러 아사녀를 만나기 위해서 나섰지만 아무리 헤매도 아내를 찾을 수가 없었다. 결국 그는 홀로 백자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훗날 사람들은 아사녀가 빠져 죽은 연못을 영지, 가를 무영탑,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영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뭐에 대한 전설이냐면 석가탑에 대한 전설이에요. 그래서 석가탑을 무영탑이라고도 부르죠. 자, 그러면 이제 백제 사람이 와서 신라 탑을 만드는데 너무 오래 떨어져 있으니까 이 아내가 기다리다가 이제 왜 빠져 죽었지 근데? 이해할 수가 없네. 가서 만나면 되지. 자, 그래서 빠져 죽었어. 옛날에는 왜 이런 일이 막 있고 그렇지? 이해가 우울증인가? 그쵸, 이거 우울증이야. 즐겁게 생각해야지 뭐. 왜 우울증이야. 자, 세상에 즐거운 일이 얼마나 많은데.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자, 1번 무구정광 대다란 이경이 발견된 석탑이다. 자, 일단 석가탑. 자, 이건 제가 석가탑이라고 썼는데 불국사 3층 석탑이겠죠. 불국사 3층 석탑.
자, 불국사 3층 석탑이라고 해서 김대성의 발원으로 만들어진 탑이고요. 자, 신라 경순왕에서부터 해공왕 때까지 완성된 탑이에요. 자, 그게 석가탑, 다보탑, 불국사 뭐 이런 것 등이죠. 말하자면. 자, 그러면은 1번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발견된 석탑이다. 네, 정답은 1번. 자, 그러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의 의미는 뭐냐면 현존 최고의 목판 인쇄물. 자, 현존 최고의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로 찍어낸 목판 인쇄로 찍어낸 작품 이런 뜻이죠. 그래서 현존 최고의 목판 인쇄물이고요. 8세기경의 작품으로 추정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정답은 1번이고요. 그럼 나머지 지금 설명도 여러분이 딱 보고 아 이게 무슨 탑이야 알아야 돼요. 이 설명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문제 풀다 보니까 1번, 2번 석재를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 쌓은 모전 석탑이다. 분황사 탑이죠. 자, 분황사 탑 또는 분황사 모전 석탑이라고 하죠. 석탑으로 만들었지만 벽돌탑을 모방한 탑이고요. 자, 이 탑은 선덕여왕 때 만든 탑이죠. 선덕여왕 때. 선덕여왕의 3대 건축물 있잖아요. 황룡사탑, 그 다음에 이런 분황사탑, 첨성대 이런 게. 자, 그 다음에 3번 다보열애가 땅에서 솟아났다는 불교적 세계관이 반영된 석탑이다. 다보열애를 상징하는 탑은 다보탑이에요. 석가탑 옆에 다보탑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다보탑은 다보열애를 상징하기 때문에 다보열애가 땅에서 솟아났으니까 거기다가 다보불을 안치해 놓은 거다. 그런 어떤 형상화. 자, 그게 바로 다보탑. 자, 화강암으로 만든 석탑으로 사자 모양의 석상들이 3층에 탑신을 바치고 있다. 자,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 이거는 통일신라 시대. 전형적인 석탑이긴 한데 그 사이에 사자가 받치고 있기 때문에 약간 특이한 양식이죠. 그래서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 자, 정답은 1번. 무구정광 대다랑이경이 여기서 발견됐죠? 석가탑에서. 정답은 1번. 자, 17번까지만 봅시다. 다음 취지문을 발표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는 운동상 실천으로부터 배운 것이 있으니 우리가 실제로 우리 자체를 위하여 우리 사회를 위하여 분투하려면 우리 조선 자매 전체의 역량을 공고히 단결하여 운동을 전반적으로 전개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일어나라 오너라 단결하자 분투하자 조선 자매들아 미래는 우리의 것이다. 자, 딱 들어오는 단어는 자매. 그쵸? 자매. 조선 자매. 자, 그러면 사실 이렇게 강령 또는 뭐 자매 이런 표현 나오면 근우회죠. 근우회. 자, 근우회는 신간회의 자매 단체로 자, 신간회가 민족유일당 남성단체면 근우회는 민족유일당 여성단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1번 신간회의 자매단체이다. 네, 답은 1번. 2번 양규의숙을 재정적으로 후원하였다. 자, 양규의숙을 재정적으로 후원했다. 양규의숙이라고 하는 학교가 우리나라 여성교육기관이에요. 1906년에 만들어진 여자학교. 자, 서울에 설립된 여성교육기관 중에 하나 양규의숙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여기는 진명부인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진명부인회. 그래서 진명부인회가 양규의숙을 지원했죠. 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운동 단체이다. 자, 이거는 여러분 설명해 볼 게 뭔지 찾아보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단체고 여성 통문을 발표했고 순성여학교를 설립했고 이 단체는 뭘까요? 찬양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죠. 서울 북촌 양반 부인들이 만든 찬양회라는 단체가 있고 이 찬양회가 황성신문에 여성 통문, 여권 통문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하죠. 그래서 왜 남자가 벌어다 주는 것만 우리가 써야 되냐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자주적 여성상 이런 걸 제시한 최초의 여성 선언문 이런 게 여권 통문이라고 하는데 찬양회에서 그리고 순성여학교라고 하는 우리 자본으로 만든 최초의 여성 사립학교를 건립하게 되죠. 그게 찬양회. 자, 평양에서 조직된 항일, 비밀 여성단체 송죽회. 송죽회는 평양 숭의여학교. 평양 숭의여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숭의여학교의 교사와 학생들로 만들어진 단체. 그래서 우리가 이 송죽회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 어디서 들어봤냐면 우리가
독립의군부 대한광복회 이게 몇 년대? 1910년대 국내 비밀결사 조직이죠. 그 중에 하나 있어요. 선명단, 자립당, 뭐뭐뭐 이렇게 딱 있고 그 다음에 송죽회. 그래서 1910년대 국내의 비밀결사 조직인데 평양 쪽인 거죠. 여자 단체이면서 그게 바로 숭의 여학교 단체니까 송죽회. 자,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1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18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